자, 447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을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여기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은 임차인이 배당 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다. 읽다가 잊어버렸어요? 자, 을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인데 얘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을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6천 받았다고 할까요? 6천? 그러면 4천은 못 받았죠? 못 받은 4천을 이유로 다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다 못 받으면 다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천인데 실제로 배당 요구 절차가 제대로 되었다면 6천을 받고 못 받은 4천에 대해서는 다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 4천을 받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잔액은 얼마 남아요? 6천 남죠? 이걸 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배당 받을 수 있었던 4천 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로 배당받은 4천을 배당받았으면 못 받은 6천 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예요. 정식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4천 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현실로 배당받은 게 잘못되었을지라도 그거는 경락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밑에 해설 보시면 여기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은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올바른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배당 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락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올바른 배당 절차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적법한 올바른 배당 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대항하는 것이지,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448번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으나 전부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제2차 배당에서 다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어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는데 전액을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잔액으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잔액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거기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더니 지금 6천을 받고 4천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4천을 못 받아서 그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4천 못 받은 거 가지고 이거 갚을 때까지. 그런데 이 부동산이 한 번 더 경매로 넘어오는 거예요. 2차 경매가 진행이 된 거예요. 여기서 1차 경매에서 일단은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대출금 못 갚으니까 이게 또 경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4천을 못 받아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이 임차인이 한 번 더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배당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잔액에 대해서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특별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절차, 경매 절차에서는 다시 또 우선 변제권 행사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임대차를 의제 임대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제 임대차.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단어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낙찰 한 번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는 다시 우선 변제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9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저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된 임대차이다. 여기서 이제 뭐가 얘기하는 거냐면, 해설 뒤에 한 장 넘겨보시죠. 상임법 시행일이 2002년 11월 1일입니다. 2002년 11월 1일이고 부칙에서 뭐라고 했냐면 2002년 11월 1일 이전에 이미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가 시행일 이후에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라면 법 제10조 2항이 정하는 최초 임대차라는 개념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서 최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뿐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된 임대차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면 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포함해서 10년 범위 내란 말이에요. 그죠?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초 임대차가 뭐냐 그랬을 때 이 법 부칙에 이 법 시행일 언제요? 그러니까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임대차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2002년 11월 2일 이후에 예컨대 2003년 11월 1일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10년의 제한을 적용받는다 그거잖아요. 부칙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 이전에 예를 들어 2000년 11월 1일 요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임대차는 부칙에 따르면 여기부터인데 판례는 그게 아니라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했다면 이걸 최초 임대차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0년부터 10년이니까 2010년 11월 1일까지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최초 임대차란 상가건물 임대인이 뭐예요? 영업을 위해서 최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된 임대차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자, 450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사항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관리 행위다.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죠. 451번도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의 증액 제한 규정에 위반해서 차임이 증액된 경우에는 무효이다가 아니라 이건 유효입니다. 합의로 증액을 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어디가 포인트라고요? 합의로. 증액 청구는 5% 이상 못하죠. 5% 이상 못하지만은 합의로 할 때는 5%가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합의로 하면. 452번.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는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갑소유 토지가 있고 갑소유의 주택이 있어요. 갑소유 토지가 있고 갑소유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근데 이 A의 경우에 돈을 갑에게 많이 빌려줄까요? 적게 빌려줄까요? 적게 빌려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후에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대지가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감안해서 돈을 적게 빌려줄 거예요. 그런데 갑소유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건물이 없었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최우선 변제해서 세치기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라면 이 경우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다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됐을 때 지상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니까 이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453번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에 대한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래요? 자,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는 말은 최우선 변제 받는 얘기죠. 소액이란 단어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잖아요. 소액의 임차인의 우선 변제는 최우선 변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경매 신청 전 그러면 안 되고 등기 전이에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추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 미등기 건물이라는 것은 등기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경매 신청 등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가액의 최우선 변제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근데 판례가 뭐라고 바뀐 거냐면 경매 신청 건물은 등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경매 신청 등기를 못 하겠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454번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 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 진행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경매 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권리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합니까? 그래서 동네 잘 살아라 그거야. 근데 실제로 경매 신청 진행 사실을 통지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거의 보면 거반 세입자들이 통지 내용을 다 보지를 않아요. 버려버려요. 자꾸 법원에서 뭐 날라오면 다 뜯어버려요. 그래서 경매되는 집에 가보면 뭐가 잔뜩 붙어 있어요. 뜯지도 않아요. 거기 사는 임차인이. 그래놓고 자기는 통지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안 믿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권리신고를 하지 못한 게 통지가 안 왔다라는 건 주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경매 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455번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의 양수인 내지는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456번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얘는 채권만 양수한 사람이잖아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임차인의 채권 보호하는 게 아니고. 457번 단순히 매매 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격려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라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맞아요? 자, 해설 보시죠. 차주가 차용물이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매매 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적용되는 경우하고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예?
기억 안 나요? 우리 가백에 1억 빌려주고 2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게 가등기 담보잖아요. 그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언제? 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재산권의 이전일 때. 그러니까 1억 빌려줬는데 이 부동산이 2억짜리잖아요. 1억 빌려줬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2억짜리를 넘겨줬을 때 가담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는 적용 안 돼요? 미달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달되는 경우. 1억 빌려줬는데 1억 빌려줬는데 5천만 원짜리 넘겨주면 그 얘 먹고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그죠? 두 번째, 어떤 경우예요? 기억 안 나요? 네? 가담법 적용되는 경우. 미달이 초과할 때 적용되고 미달일 때 적용 안 되죠? 그리고 가등기나 또는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나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에? 소비대차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이 적용되죠. 그럼 소비대차가 아닌 경우에요. 소비대차 아니리 어떤 거예요? 매매대금, 또 공사대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가담법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거죠? 얘가 얘한테 이전하는 재산권이 다른 재산권이라도 다 돼요. 다 돼요. 소유권도 되고 또 뭐도 돼요. 뭐 치상권도 되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는 전세권, 저당권, 질권 얘네들은 가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 자체가 뭐니까 저당권으로 간주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을 다시 저당 잡을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죠? 담보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다 리로 끝내요. 리자로 끝나는 말은 미달이, 등기등록 안 되리, 소비대차 아니리, 전부 저질 안 되리 이렇게. 기억나셔요? 리자로 끝나는 말은 미달이 안 되리, 소비대차 아니리, 전부 저질 안 되리 요거. 그럼 보나마나 여기서 뭐 나왔어요? 매매대금 나왔다 그럼 적용 안 되리. 관련 판례 1번 매매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적용 안 되리. 또 관련 판례 2번에서도 셋째 줄에 있죠? 공사대금 채권 또는 매매대금 채권 이런 거 나오면 적용 안 되리예요. 아시겠죠? 소비대차가 아니니까. 자, 458번입니다.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자, 여기 봐봐요. 그럼 얘가 지금 1억 원을 빌려줬는데 2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걸었다 그랬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1억 5천의 저당권이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등기 담보 이전에 1억 5천의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2억 원에서 1억 5천이 빠지는 거죠. 그럼 실제 담보 가치는 얼마예요? 5천이죠. 그러면 이때 미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초과가 되는 거예요? 미달이 되는 거예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초과인지 미달인지를 따져주는 겁니다. 459번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의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하는 경우 청산금이 있을 수 없더라도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위해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한다. 어차피 미달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미달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채권자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 어차피 미달되는 건데. 460번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채권자이다. 자, 가등기 담보 설정했을 때 얘는 저당권하고 유사하지요. 그럼 사용 수익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 절차가 종료됐어요. 청산 절차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누가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된다.
461번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가등기 담보법상의 실행의 통지를 봅니다. 일단은 변제기가 됐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1단계로서 뭐 하죠? 실행의 통지를 하죠. 누구에게 하냐면 을이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게 제1통지예요. 제1통지. 그래서 통지가 도달이 되는 시점에 제2단계 뭐가 들어가죠? 청산 기간이 들어가죠. 청산 기간은 몇 월? 2월. 2단계라서 2월. 그 다음에 청산 기간 2개월이 경과되면 제3단계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는 의무와 청산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그쵸? 여기서 실행의 통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청산 기간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461번에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실행의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넘겨보시고 자, 통지를 하는데요. 제1통지는 실행의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 전액 전부에게. 제2통지가 있어요. 2통지.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을이 누구에게 하냐면 후순위자에게 이 통지를 해요. 1통지 사항을 알려주고 1통지 도달이를 알려줘요. 그러면 후순위자가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자기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금에 불만이 생기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후순위자는. 예를 들어 후순위 저당권자 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얘도 후순위 저당권자도 어쨌든 을로부터 청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 그러면 변제기 전이라도 얘가 불만이 생기면 경매 청구하게 되면 결국은 귀속 청산 단계는 무시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배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고 바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 실행의 통지를 할 때는 뭐를 통지하냐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 청산금의 평가액은 이거는 주관적인 평가액이라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관적으로 지 멋대로 채권자가 자기 멋대로 얘한테 알려주게 되면 후순위자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경매 들어갈 거니까 주관적인 평가액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461번의 비교 판례, 462번 위에 있죠.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줘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이 통지를 실행의 통지를 채무자 등에게 하고 제2통지 후순자에게 통지를 또 한 번 한다 그랬죠. 근데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야. 요거 안 하고 청산금을 줘버렸어요 채무자에게. 그럼 후순위자가 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죠. 그럼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 갑은 청산 절차를 실행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실행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줘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죠? 이중 지급의 책임. 이중 지급의 책임. 셋째 줄에 있죠? 이중 지급의 책임. 그 키워드. 자, 462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격려한 수익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렇죠? 왜냐면 여기 봐봐요. 가담법 3조 4조는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인 강행 규정. 따라서 이거 무시하고 바로 본등기 들어가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행의 통지를 하고 청산 기간 지나고 청산금 줘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요 3조 4조는 강행 규정이라서
청산 기간 경과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자, 그런데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담보법 3조 4조에 정한 청산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463번 가등기 담보권은 처분 청산이나 귀속 청산 중 채무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맞아요? 채무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채권자가 선택합니다. 채권자. 자, 464번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당연히는 아니라 그랬죠? 그럼 구분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해설 넷째 줄 보시면 셋째 줄 이를 구분 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5개 층을 지었다. 구분 건물로 할지 아니면 통건물로 할지는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465번 집합 건물이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 분양 계약상의 특약에 의해 구분 소유자들이 동의 아래 공용 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다고 해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상가 건물은. 그래서 여러분 왜 상가 건물을 분양을 받았는데 주차할 때 따로 주차비 내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주차장을 따로 분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구분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비교 판례 아파트 지하실이다 그러면 요거는 공용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지하실의 주차장은 별개로 따로 돈을 따로 분양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다르게 해서 그 지하 주차장에 돈을 계속 많이 내면서 주차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파트 분양 안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지하실은 건축 당시부터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지요. 주거용으로 지하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44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구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사람이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에게 귀속한다. 하자담보 추구권은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부실 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자담보 추구권이라 그래요. 보수 청구권, 보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거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수분양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죠. 당연히. 따라서 양도인이 아니라 누구? 양수인. 467번 집합 건물이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자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요? 구분 행위가 존재했을 때 구분 소유가 성립됩니다. 뭐가 존재했을 때요? 구분 행위가 대외적으로 표시되면 이 시점이 구분 건물이 성립되는 시점이에요. 구분 건물이 성립되는 시점.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등기 없이 구분 행위가 구분 소유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만 되면 그때 구분 건물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따라서 186조, 187조. 7조예요. 187조. 그럼 언제냐? 그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밑줄 근데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해 그럼 언제요? 건축 허가 신청 시 또는 분양 계약 시 이미 구분 건물은 완성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이를 통해서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구분 행위의 존재라는 건 결국 구분 소유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 분양 계약 체결 시나 건축 허가 신청 시.
468번.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모두를 승계합니까? 아니죠. 공용 부분에 관해서만 승계하는 거고요. 관련 판례는 둘째 줄에 연체료예요. 연체료. 그러면 공용 부분에 관한 채권만 승계되는데 연체료도 승계되겠느냐?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보고 있어요. 관련 판례는 연체료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채무 불이행 부분이니까.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채권만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됩니다. 469번. 구분 건물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만 격려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대지권에 무조건 미쳐야 돼요. 그걸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470번 부동산 전유 부분에 설정된 피고의 전세권은 대지권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전세권도 대지권에 미칩니다. 471번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점유 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대지 사용권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인데 이게 20년 된 판례인데 아직도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그러면 20년 정도 됐으면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하셔요. 그러면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대지권은 점유 사용권이라는 본권으로서의 대지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472번. 대지 사용권을 저주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는 없지만 이를 위반한 대지 사용권의 처분이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유효하다. 아닙니다.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라도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다. 473번. 대지권의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 같은 법 제20조 3항의 선의의 제3자에서 선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지 분리처분을 모른다는 뜻의 선의는 아니다. 아예 집합건물의 대지라는 걸 몰랐을 때 선의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474번. 자,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한 번 쉬고 또 하면 끝나요. 이제. 474번. 집합 건물에 있어서 공용 부분이나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3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와 부당이득에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 공용 부분에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 상가 건물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를 뽑죠. 대표를 뽑았어요. 대표인데 그 규약을 만드는데 장팔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구분수를 일일이 다 만나면서 설득해가지고 규약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회에서 뽑은 대표가 얘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공용 부분, 복도인데 여기는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영구 무상 사용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공용 부분 복도의 일부를 가지고 얘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복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용 부분인 거예요. 공용 부분. 그런데 여기 구분 소유자가 그 사람이 장팔봉이에요. 근데 구분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사면서 여기서 다방을 운영했는데 이놈이 여기서 이걸 하는 거예요. 경쟁업종이죠. 그랬더니 얘가 얘한테 너 나가 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거야. 할 수 있어요? 자,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는 어떻게 하지요? 각자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공용보험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무슨 행위에 해당한다? 보존행위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이 공용보험의 주인은 얘니까 지분으로서. 그래서 지분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영구 무상사용권 받았지만 이건 뭐예요? 채권이고 얘는 물권이란 말이에요. 공용보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규약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자, 원래 이렇게 보존행위에서 반환 청구하는 것은 구분수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죠. 고유한 개인의 권리를 지금 규약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단체에게 소속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고유한 권리인데 인천시 의회에서 조례로 인천시 의회가 여러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거권은 개인의 권리, 고유한 권리인데 그거를 조례로 자기들끼리 인천시 의회 의원들끼리 개인의 선거권을 대신 행사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 뽑는 거예요. 시장 뽑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개인의 권리를 뺏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474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3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와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권리를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 해설 보시면 밑에 가운데쯤 보시면 1차적으로 구분 소유자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 그 밑에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2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구분 소유자 개인의 권리입니다. 475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 기관과 대표자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476번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단전, 단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맞아요? 규약으로? 자, 이게 뭐냐면 업종 준수 의무가 봐봐요. 자, 예를 들어 쇼핑몰인데 쇼핑몰에 여러 그 구분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그래서 101호, 201호, 301호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쇼핑몰을 분양했을 때 여기에 업종 준수 의무가 있어요. 예컨대 5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구분 소유자들은 여기서는 무조건 숙녀복이다. 그럼 숙녀복 업종만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규약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6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사복 매장. 그럼 신사복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A라고 하는 구분 소유자가 야, 이건 내 건물이고 내가 산 거야. 내가 분양받았으니까 난 여기서 고기 장사할래. 이거 고기 굽는단 말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이 옷에 다 이게 묻잖아요. 냄새가. 이렇게 하면은 업종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전기 끊고 물 끊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이런 제재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 477번 관리단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 구분 건물이 성립하면 당연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당연 설립 단체. 따라서 밑에 해설 근데 보시면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성립되는 단체다. 당연 설립 단체. 478번 상가 분양자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해서 상가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수분양자에 대해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상가 분양할 때 1층은 무슨 뭐 숙녀봉, 2층은 뭐 화장품 매장 등등등으로 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의 위치를 다시 재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매장 위치를 재조정해서 분양이 완전히 되면 상가 건물 전체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분 소유자에게 의무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479번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층별 번영회의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층별 번영회의 회칙의 업종 제한 규정이 같은 법 제42조에서 정한 규약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밀리오레 같은 쇼핑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다 구분 건물이고 다 분양한 거죠. 근데 전체 관리단 회의가 있고요. 전체 관리단 회의는 일종의 헌법 같은 거예요. 크게 틀을 잡고 나머지는 층별 회칙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층별 회칙으로 다 자기들끼리 층별로 회칙을 만든다. 그거예요. 규약을. 그럼 이 규약도 마찬가지 전체 관리단 규약처럼 효력을 갖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층별 회칙의 업종 제한 규정도 규약의 일부이다. 480번. 전유 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 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위 의결권 행사는 무효이다. 자, 예컨대 여러분 아파트에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집회에 가서 의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정해야 돼요. 정하지 않고 아무나 가서 의결에 참여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네, 강행 규정으로 봅니다. 481번. 집합건물법 소정의 재건축의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개의 건물마다 5분의 4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체를 재건축할 때도, 그래서 전체를 재건축할 때도 건물마다 5분의 4의 요건을 갖춰야지 전체 5분의 4가 아니에요. 자, 482번. 재건축의 요건은 아시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잖아요. 근데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해서 재건축한 경우에도 전체의 5분의 4가 아니라 건물마다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482번. 이미 결의된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주합원 전원의 결의가 필요하다. X예요. 역시 이것도 5분의 4입니다. 재건축 결의하는 것도 5분의 4, 결의 내용 바꾸는 것도 5분의 4예요. 요건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판례가. 과거에는 전원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건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판례도 재건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5분의 4는 훨씬 더 퍼센트가 적어지니까 훨씬 더 결의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483. 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마지막이에요. 네.